여러분, 한겨울에 꽃몽 얼어붙은 그 거대한 호수를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엄청 차갑고 조용하고 약간 죽어있는 얼음판처럼 보입니다. 네, 그냥 뭐 쓱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보일 수밖에 없죠.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아예 안 보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 두꺼운 얼음층 아래로 구멍을 딱 뚫고 들어가 보면 이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가운 물 속에는 단순히 웅크리고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자신만의 생태계를 무섭게 확장해 나가는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특정 기업들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보다 더 와닿는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집중 분석 시간에는 바로 그 얼음 뚫는 강력한 드릴을 챙겨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파헤칠 자료는 부동산 기술의 거인 진로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트랜스크립트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또 배울 점이 정말 많은 텍스트를 고르셨어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다 보는 매출 숫자 몇 개, 이거 읽어주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얼어붙어서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 이 답답한 주택시장 속에서 진로가 대체 어떻게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추가 수익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는지 해독해 볼 겁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자, 이걸 먼저 파헤쳐보죠. 지금 주택시장은 말 그대로 바닥에 딱 붙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자율은 여전히 높고 매물은 없고 사람들은 이사를 안 갑니다. 그런데 진로 경영진은 이 트랜스크립트 내내 아주 자신만만해요. 대체 이 얼음판 위에서 무슨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요. 그러니까 기업의 통제력이라는 관점이죠. 보통 부동산 관련 기업들은 거시경제라는 그 거대한 파도에 자기 운명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아, 금리가 내리면 돈을 벌고 오르면 굽는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딱 그거죠. 그런데 진로우는 시장이 알아서 칩을 많이 팔아주기를 그냥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그 경험의 질, 이 퀄리티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수익을 자체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아, 그 경험의 질이라는 게 제가 읽어보니까 트랜스크립트에서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언급되더라고요. 그 강화된 시장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인핸스드 마켓이죠. 여기서 제시된 데이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로우는 전체 고객 연결 건수의 75%를 바로 이 강화된 시장에서 발생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에 20%에서 44%로 단숨에 올렸고 이제 75%를 향해 간다는 건데 경영진은 단순히 이 정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매매 비즈니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억 달러 이상의 증분 매출을 낼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네, 그 10억 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들이 말하는 강화된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앱 사용자 숫자 늘리겠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혹시 이거 놀이공원의 약간 VIP 패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오, VIP 패스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죠? 예전에 진로우나 일반적인 부동산 앱은 그냥 놀이공원 지도 같았잖아요. 여기에 롤러코스터 있고 저기 회전목마 있으니까 알아서 줄 서서 타라 이런 거였는데 이 강화된 시장은 고객한테 지도를 쥐어주는 걸 넘어서 아예 VIP 컨시어지를 옆에 딱 붙여주는 느낌이랄까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단순히 줄을 안 서게 해주는 걸 넘어서 고객이 매물을 보는 그 순간부터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모든 마찰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마찰력을 없앤다고요? 네, 고객이 앱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그 즉시 진로에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파트너 중개인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진로 홈 론스, 즉 JLC 대출 담당자한테까지 고객의 정보가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죠. 아, 그러니까 정보의 제공자에 불과했던 플랫폼이 이제는 거래의 조력자, 나아가서는 거래의 지휘자로 완전히 위치를 바꾸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집을 찾는 것부터 대출받고 계약하는 것까지 그냥 하나의 튜브를 타고 미끄러지듯 이동하게 되는 거죠.
야, 진짜 매끄럽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와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에버코어 분석가가 엄청 날카롭게 묻잖아요. 아, 그 75% 도달 시점 질문이요? 네. 그럼 그 목표치인 75% 도달 시점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하고 묻는데 경영진은 연도나 분기를 명시하지 않고 살짝 피해갑니다. 그냥 뭐 가시권에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대답하거든요. 이거 솔직히 자신감이 없어서 꼬리 내리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한계랑 그 복잡성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합니다. 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경영진은 여기서 이 확장의 속도를 결정짓는 이른바 속도 조절자가 뭔지 솔직하게 밝힙니다. 재미있게도 그 거버너, 속도 조절자는 시장의 수요가 아니에요. 하긴 진로 앱 켜고 집 보려는 사람들은 뭐 이미 차고 넘치니까요. 그렇죠. 진짜 병목 현상은 시장이 아니라 진로 내부의 운영상의 실행력에 있습니다. 내부의 실행력이라 아까 말씀하신 그 VIP 컨시어지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을 파트너 중개인이랑 대출 담당자한테 소프트웨어로 꽂아주는 그거 자체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그 파트너 중개인들이 고객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진로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응대를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엄청 빡세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대출 담당자들의 서비스 품질도 전국적으로 다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잖아요. 이 물리적인 인간의 노동력이랑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덩치를 키우는 확장 작업, 그 자체가 이 비즈니스의 진짜 브레이크인 셈입니다. 야, 그러니까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고품질의 공급망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제였군요. 이렇게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10억 달러의 토대를 닦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죠? 이렇게 훌륭한 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통행료는 대체 어떻게 거둘 것인가? 진로가 이 파이프라인 안에 어떤 새로운 무기들을 채워넣고 있는지 봐야겠죠. 트랜스크립트 후반부에 등장하는 진로 프로라 모기지 부문의 비약적인 성장이 바로 그 해답인 것 같습니다. 네, 진로 후의 다음 챕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이죠. 먼저 진로 후 프로를 살펴보면 경영진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어떻게 전략적인가요? 그들은 2026년 하반기까지는 이 서비스가 재무적으로 막 엄청난 기여를 할 거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2026년을 철저하게 학습과 채택의 해로 삼겠다고 선언하죠. 중개인들이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월간 구독 형태로 제공하면서 말입니다. 오, 잠깐만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학습과 채택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우리 앱 다운받아서 좀 써보세요. 이런 느낌인데 이 진로 프로가 구체적으로 중개인들한테 어떤 기능을 제공하길래 월간 구독료까지 내면서 쓰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당장 뭐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진로 프로의 핵심은 단순한 광고 툴이 절대 아닙니다. 중개인들의 일상적인 업무 흐름, 즉 워크플로우 자체를 진로 시스템 안에 완전히 이식해버리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워크플로우를 이식한다고요? 네, 고객의 문의를 관리하고 미팅 일정을 잡고 또 어떤 고객이 대출 심사를 통과했는지 추적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이 대시보드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중개인의 업무용 책상 자체를 아예 진로가 제공하는 책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뜻이군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만약 어떤 중개인이 한 1년 동안 진로 프로를 열심히 써서 자기의 모든 고객 데이터와 업무 일정을 그 안에 다 쌓아뒀다고 가정해보죠. 나중에 다른 경쟁사 소프트웨어로 갈아타는 게 과연 쉬울까요? 와, 절대 못 가죠. 데이터 옮기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전환 비용이 엄청 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올해 몇 푼의 구독료를 더 버는 것보다 중개인들의 비즈니스 생명줄을 진로 생태계 안에 아주 깊숙이 묶어두는 락인 메커니즘을 완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인 거죠. 진짜 무서운 전략이네요. 중개인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끈끈한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요, 제가 이 트랜스크립트 숫자들을 보다가 진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은 바로 모기지 부분이었습니다. 4분기 모기지 성장률 말씀하시는군요. 네, 지금 이자율이 높아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로 후의 4분기 모기지 부문 매출은 무려 39%나 성장했어요.
GHL 구매 실행액은 무려 67%나 올랐고요. 엄청난 수치죠, 사실. 심지어 내년 1분기에는 이 카테고리가 40%더 성장할 거라고 막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아니 다들 대출 안 받고 집 안 산다는데 진로우만 어떻게 이렇게 나홀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이 수수께끼를 풀이려면 진로 경영진이 이 모기지라는 금융상품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모기지를 철저하되 상품화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상품화되었다는 건 그러니까 어딜 가나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A은행에서 받든 B은행에서 받든 뭐 이자율 0.1% 차이가 나는 게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건데 그게 이 폭발적인 성장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 제품 자체의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에서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경영진의 통찰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브랜드와 배포 능력입니다. 배포 능력이요? 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은행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꺼내고 진로우 앱 켜서 매물을 검색하죠. 아, 퍼널의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고객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첫 관문을 진로우가 이미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진로우는 이미 수백만 명의 트래픽을 쥐고 있어요. 고객이 마음에 드는 집 사진을 막 넘겨보면서 감정적으로 가장 고조되었을 때 화면 하단에 버튼 하나만 딱 띄워주는 겁니다. 이 집 마음에 드시나요?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는지 대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해요. 이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꽉 장악하고 있으니까 굳이 대출 상품 자체가 다른 은행보다 막 압도적으로 특별하지 않아도 고객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모기지 서비스로 쓱 흘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야, 엄청난 배포 능력이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뾰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진로우가 이렇게 막대한 트래픽 관력을 쥐고 있다면 파트너 중개인들한테 일종의 갑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갑질이요? 어떤 식의 갑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트랜스크립트에서도 미주호 분석가가 그 매물 접근 기준화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묻잖아요. 이거 약간 내 말 안 들으면 매물 숨겨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독점하거나 강제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거든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심입니다. 플랫폼 권력이 커질수록 그런 독점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커지니까요. 하지만 경영진이 이 기준을 집행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강제나 협박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철저히 교육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에이, 말은 부드럽게 교육이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네 규정 안 지키면 매물 노출을 줄이겠다는 일종의 페널티 아닌가요? 근데 그 방식이 아주 영리합니다. 중개인이 부실한 사진을 올리거나 정보를 막 누락해서 규정을 위반하면 진로우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트레이드오프, 즉 상충 관계의 메커니즘을 아주 냉정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죠? 당신이 이 퀄리티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당신 매물이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집을 내놓은 판매자의 가장 궁극적인 니즈가 뭘까요? 그야 당연히 내 집을 가장 비싼 가격에 제일 빨리 파는 거죠. 그러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내 집을 봐야 하는 거고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중개인들은 자신들의 수수료를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 판매자의 그 거대한 니즈를 절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판매자가 아니 왜 우리 집은 진로우 검색에서 안 나와요? 하고 항의하는 순간 그 중개인은 잘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진로우는 굳이 직접 회초리를 들고 강제할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게 결국 당신 고객을 만족시키고 당신이 돈을 버는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시장의 구조적인 압력을 그냥 이해시키는 거죠. 그러면 중개인들은 자연스럽게 진로 생태계 안에서 순순히 규칙을 지키면서 양질의 매물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와, 채찍을 직접 휘두르는 대신에 시장의 욕망이라는 더 큰 채찍을 이용하는 거네요. 야, 여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규정 속도 안 지키실 거면 그냥 차 빼셔도 좋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격이군요. 아주 무서우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죠. 자, 이렇게 훌륭한 브랜드 파워랑 치밀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VIP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중개인 교육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거 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죠. 네. 이런 공적적인 확장이 회사 전체의 수익성이랑 장부, 즉 마진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밝힌 2026년 가이던스를 보면요. 그들은 약 20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2%포인트의 마진 확장을 예상한다고 아주 못을 딱 박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개입해서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겠습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숫자가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 안 맞으시죠? 지금 주택시장 여전히 횡보 중이고 집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이 절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트랜스크립트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올해 진로우가 감당해야 할 법률 비용 역풍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 소송 비용 말씀하시는군요. 네, 1분기에만 200 베이시스 포인트 타격을 입고 연간 전체로도 최소 100 베이시스 포인트 마진을 깎아먹는 저해 요인이 있다고 CFO 본인이 직접 시인을 했단 말이죠. 아니, 소송 비용으로 돈이 막 줄줄 새고 있고 거시경제도 전혀 안 도와주는데 대체 무슨 수로 전체 마진이 2%포인트나 좋아진다는 거죠? 무슨 마법의 회계장고라도 있는 겁니까? 하하,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진로라는 기업이 가진 진짜 무서운 저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 악조건 속에서도 마진을 늘릴 수 있는 비밀은 그들이 구축해놓은 아주 철저한 비용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비용 프레임워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요? JP모건 분석가와의 문답에서 그 메커니즘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데요. 경영진은 미래 계획을 짤 때 시장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해버립니다. 사실 트랜스크립트 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있긴 해요. 어떤 긍정적인 신호요? 그러면 총소득 대비 주택 비용 지출 비중이 2023년 고점인 38%에서 최근 32%로 떨어졌거든요. 즉, 사람들의 주택 구매 부담 능력이 객관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는 걸 회사도 데이터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보통은 야, 이제 사람들이 집을 좀 사겠구나 하고 희망찬 예산을 짤 법도 한데요. 일반적인 기업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진로 경영진은 2026년 계획을 짤 때 이 희망적인 거시 경제 지표를 그냥 철저히 배제해버립니다. 올해 주택시장의 유의미한 회복이나 큰 움직임은 절대 없을 거다라는 이 최악의 횡보장을 디폴트 값으로 딱 설정해두고 진짜 뼈를 깎는 비용 구조를 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살아나서 집이 많이 팔리면 그건 그냥 땡큐하고 보너스로 먹는 거고. 일단 바닥을 기는 시장에서도 무조건 살아남아서 이익을 내도록 세팅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쥐어짜고 있나요? 여기서 바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등장합니다. 상반기의 자금 집행 흐름을 보면 회사를 유지하는 고정비는 철저하게 인플레이션 상승률 수준으로만 꽉 묶어버려요. 불필요한 지출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죠. 네네. 반면에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할 변동비, 즉 렌탈 부문의 영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ZHL 대출 담당자 채용 같은 곳에는 집중적으로 가스를 붓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식당으로 치면 월세나 기본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딱 고정해놓고 대신 음식 맛을 확 올릴 수 있는 고급 식재료에만 돈을 쓴다는 느낌일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고정비 레버리지라는 건 식당 월세는 그대로인데 훈련받은 직원들이 더 빠르게 손님을 막 받으면서 테이블 회전율이 2배로 늘어나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고정비 한계점을 딱 넘는 순간 새로 들어오는 매출의 1달러는 거의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꽂히게 되는 거죠. 이 레버리지 효과가 빵 터지면서 마진이 확 올라가는 메커니즘이군요. 네, 거기에 더해 아주 중요한 재무적인 조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조치죠? 바로 주식 기반 보상, 즉 SBC를 10% 이상 대폭 줄인다는 겁니다.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주는 주식을 덜 준다는 건데 그게 순이익 방어랑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이 당장 안 나가더라도 주주 가치랑 순이익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직원한테 보상으로 주식을 계속 주려면 결국 새로운 주식을 막 발행해야 하고 이는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켜버리거든요. 회사의 이익을 더 많은 주식수로 나눠 가져야 하니까 한 주당 순이익이 뚝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진로우는 이 주식 보상을 10% 이상 과감하게 쳐냄으로써 법률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메우고
기존 주주들의 순이익 지표를 방어해내는 겁니다. 와, 이거야말로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치밀한 줄타기 예술이네요. 고정비 통제에 주식 보상까지 깎아가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정비는 이렇게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반대로 마음껏 돈을 펑펑 써서 경쟁사들이랑 피 튀기게 싸워야 하는 마케팅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 트랜스크립트의 가장 흥미롭고 약간은 좀 얄미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벤치마크 컴퍼니 분석과의 질문에서 촉발된 그 마케팅 전쟁 이야기죠? 네, 그 분석과 질문이 진짜 통쾌했어요. 경쟁사인 레드핀이 최근에 그 엄청나게 비싼 슈퍼볼 광고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엄청난 화제였죠? 그런데 트래픽 데이터를 딱 까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트래픽은 광고를 한 레드핀이 아니라 가만히 뒷짐지고 있던 진로한테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어요. 남이 거액 들여서 상 차려놨는데 4배가 부르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질문으로는 마케팅 비용을 완만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쓰겠다고 엄청 느긋하게 말하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것은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왜 경쟁사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광고를 하는데 1등 기업이 오히려 이득을 볼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죠? 진로 경영진은 이 현상을 브랜드 선호도의 무서운 힘이라고 아주 정확히 짚어냅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아니라 선호도라는 점이 중요하군요.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다릅니다. 인지도는 그 브랜드를 아는가 이거고요. 선호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가 이겁니다. 아, 레드핀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슈퍼볼 광고를 하면 소파에서 치킨 먹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 맞다. 나 올해는 이사 가야지. 집값 좀 알아볼까? 하는 잠재된 수요가 딱 깨어납니다. 경쟁사가 자기 돈을 써서 주택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메모를 검색하려고 할 때는 방금 TV에서 본 그 레드핀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뇌리에 가장 깊게 뿌리 박힌 그리고 이미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카테고리의 압도적 1위 앱, 즉 진로 아이콘을 누르게 됩니다. 와, 진짜 얄밉네요. 이게 얌체 같은 무임승차라기보다는 1위 기업이 과거 10년간 진짜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들여서 구축해놓은 그 무서운 선점 효과의 결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로우는 굳이 특정 채널이나 TV 광고에 막대한 돈을 몰아넣으면서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군요. 이미 퍼널 가장 꼭대기에서 효율적으로 고객을 쭉 빨아들이는 브랜드 응답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 기회주의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선을 넓히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강화된 시장이나 이미 높은 수익성이 증명된 렌탈 부문처럼 투자 대비 효율이 확실히 보장된 곳에만 가스를 조금 더 붓는 식으로 핀셋 마케팅을 전개하는 거죠. 남들이 막대한 돈 들여서 인공 파도를 만들어주면 진로우는 가장 성능 좋은 보드를 들고 아주 여유롭게 그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남의 돈으로 파도를 만들고 자신은 보드만 딱 얻는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진짜 뼈 아프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름 돋게 똑똑한 전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진로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트랜스크립트를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샅샅이 분해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랑 전략들이 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단편적인 사실들을 넘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이 자료를 파헤치기 전까지는 진로우를 그냥 가끔 우리 동네 집값 얼마인가 알아볼 때 켜는 편리한 부동산 앱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확인한 진로의 실체는 훨씬 거대하고 치밀한 일종의 통제된 제국이었습니다. 주택시장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고 거액의 법률 비용이 청구되고 경쟁사들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막 쏟아붓는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말이죠. 네, 그들은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정비를 묶고 중개인들을 소프트웨어로 락인시키면서 자기들의 마진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었죠. 맞아요. 이들이 보여준 이 최악을 가정한 방어적 프레임워크는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 전략에도 아주 훌륭한 교부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최악일 때를 기본값으로 세팅해 두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다면 나중에 시장이 왜곡될 때 맞이할 업사이드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정말 명심해야 할 비즈니스 레슨이네요. 자, 오늘 이 집중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늘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이 트랜스크립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텍스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 흐름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종착지에 대한 질문이죠. 오, 어떤 건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진로우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 물리적인 주택 거래량이 완전히 멈춰 있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비스 고도화랑 중개인 구독 모델만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과연 10년 뒤에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부동산 중개인의 위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와, 그거 듣고 보니까 조금 섬뜩하기도 한 질문인데요. 중개인들이 아까 말한 진로 프로 같은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중개인들은 지금 당장의 편리함이랑 고객 확보를 위해서 진로의 VIP 생태계 안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업무와 데이터가 플랫폼에 완전히 귀속된다면 훗날 그들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플랫폼이 하청을 주는 일종의 현장 안내요원으로 전락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우리는 이 부동산 시장의 진짜 주인이 오프라인의 거대 중개법인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그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한견에 얼어붙은 호수가 다시 딱 떠오르네요. 겉보기엔 그저 멈춰있는 답답한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얼음 밑바닥에서는 기존의 포식자가 밀려나고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아주 치열한 생태계죠. 오늘 진로우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아래의 혁신적인 움직임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비즈니스 호수 밑바닥에 과연 어떤 기회 혹은 위협이 숨어 있을지 오늘 우리가 사용한 이 통찰력이라는 드릴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